거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러니까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갠 거예요.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갠 걸 형태소라고 하는데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의미에 따라서 나누면 첫 번째 실질 형태소가 있고요. 실질 형태소는 뭐냐? 실질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를 갖는 거. 두 번째는 형식 형태소가 있는데 형식 형태소.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문법 형태소라고도 이야기해요. 문법 형태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그 문법 설명할 때 가끔 얘기하는데 이건 좀 알아두세요. 우리말의 형식 형태소다. 그러면 조사, 어미, 접사예요. 나머지는 다 실질. 꼭 기억하세요. 우리말의 형식 형태소 그러면 조사, 어미, 접사고요. 조사, 어미, 접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실질 형태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립 유무에 따라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고요. 자립할 수 없으면 의존 형태소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자, 배가 매우 고프다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매우는 요 매우는 자립일까요? 의존일까요? 네. 요걸 물어보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의존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틀려요. 얘는 자립인데 봐봐 이게 이제 왜 의존이라고 생각하냐면 애들이 요게 고프다를 꾸미거든. 그죠? 그러니까 고프다를 꾸미니까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얘를 수식하면서 쓰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존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의 자립이란 홀로 단어가 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있냐를 묻는 게 아니라 단어로 쓰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얘가 앞뒤에 지금 띄어쓰기 돼 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단어란 얘기죠? 그러니까 혼자서 한 단어가 됐죠? 그러니까 자립이에요. 또 연결을 하시네. 맞긴 맞아요. 근데 끝나고 물어보라 그랬잖아. 품사가 있으면 자립이냐? 그렇지 않아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용언 같은 경우는 동사, 형용사 있죠? 그럼 걔네가 자립이냐? 아니에요. 홀로 단어가 될 수 없거든요. 걔네는 형태소가 두 개거든. 자, 이제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고프다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고프다는 쪼갤 수 있냐 없냐? 쪼갤 수 있어요. 고프다, 고프고, 고프니 쪼갤 수 있으니까 다른 애가 와서 붙죠. 그러니까 얘를 쪼갤 수 있다는 건 이게 지금 한 단어잖아요. 고프다가 한 단어죠. 한 단어인데 이 한 단어에서 쪼개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용어는 무조건 의존 형태소예요. 모든 용어는 전부 다 의존입니다. 왜? 모든 용어는 다 어떻게 나뉘어요? 어간과 어미로 나뉘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어간과 어미로 나뉘기 때문에 무조건 의존이에요. 의존, 얘도 의존. 그러니까 품사가 있다고 해서 다 자립은 아닌 거죠. 그죠? 조사도 자립은 아니잖아요. 조사도 품사가 있지만 자립 형태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개야 된다. 그래서 모든 용어는 의존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홀로 단어가 될 수 있는 부사나 관형사 이런 애들은 자립 형태소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배가 매우 고프다.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랬을 때 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것을 보세요. 것. 요 무슨 명사예요? 요거 의존 명사. 그죠?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쓰일 수 있는 의존 명사죠. 그러면 얘가 이름이 의존 명사니까 의존 형태소냐 자립 형태소냐를 따졌을 때 얘는 자립 형태소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름은 의존 명사지만 명사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립 형태소로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의존 명사는 자립 형태소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의존 명사는 자립 형태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혼자서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지만 그건 문장에서 쓰이는 거고 보시면 띄어쓰기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홀로 단어가 될 수 있으므로 의존 명사는 자립 형태소로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형태소 끝입니다. 단어의 형성 설명할 거야. 단어의 형성. 일단 우리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어가. 첫 번째는 단일어, 두 번째는 합성어입니다. 복합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단일어와 복합어. 단일어는 뭐냐?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어.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고, 복합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합성어. 합성어 뭔지 아니? 네. 그렇죠. 어근 플러스 어근입니다. 어근 플러스 어근. 근데 이 합성어가 다시 분류가 또 돼요. 근데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야. 일단은 뭐가 있냐면 의미상으로 나눴을 때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등, 종속, 융합. 이건 중학교 때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대등 합성어는 뭐냐? 와과를 넣었을 때 의미 변화가 없으면 대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과를 넣었을 때 의미 변화가 없다. 그러면 대등이에요. 예를 들면 손발을 깨끗이 씻어라. 네? 손발을 씻어라. 이랬을 때 이걸 손과 발을 씻어라. 이래도 똑같죠. 손발을 씻어라나 손과 발을 씻어라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와과를 넣어서 의미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대등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종속은 와과를 넣었을 때 의미가 달라져요. 보통은 수식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수식인 경우가 많은데 와과를 넣었을 때 의미가 변하면 종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얘랑 다른 거죠. 얘는 의미가 변하지 않으면 대등인 거고 변하면 종속인 겁니다. 예를 들면 손수레를 잃어버렸다. 이랬을 때 그럼 손수레를 잃어버렸다와 손과 수레를 잃어버렸다가 같아요? 아니죠. 손을 잃어버리진 않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손수레는 손으로 끄는 수레.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앞말이 뒷말을 꾸며주는 경우가 많아요. 손으로 끄는 수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등과 종속을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융합은 전혀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손하고 수레가 결합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이라는 의미와 수레라는 의미가 쓰여야 되는데 융합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 손발이 안 맞아서 일을 못한다. 이때 손발은 그러니까 이제 앞에 뭐 팀원들끼리 손발이 안 맞아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뭐 이제 호흡이 잘 안 맞는다. 뭐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조화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랑 발이라는 의미가 안 쓰였어요. 이게 융합입니다. 아시겠니? 전혀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형태상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다.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형태를 따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형태의 합성어고요. 비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인데 그럼 어떤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얘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다 통사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떤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냐면 첫 번째 부사 플러스 체언입니다. 자, 방금 품사 들으셨죠? 부사는 원래 뭘 꾸미죠? 용언을 꾸밉니다. 수식어나 문장 전체 용언을 꾸미죠. 용언. 그러니까 체언을 꾸미는 건 원래 관형사죠. 그런데 부사가 체언이랑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붓을 비 이런 경우. 붓을은 의태어기 때문에 부사예요. 그런데 이 부사가 비라는 명사와 결합을 해서 붓을비가 됩니다. 이러면 한 단어가 된다는 얘기죠. 합성어죠.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간 뒤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어미가 없는 경우. 뭐 보통은 뭐 어간 플러스 어간이나 어간 플러스 명사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어간 뒤에 어미가 없다. 우리말은 어간만 혼자 쓰일 수가 없어요. 절대. 어간 뒤에는 반드시 어미가 와야 됩니다. 근데 어간 뒤에 어미가 없이 다른 게 오는 경우 이러면 이제 비통사인데 예를 들면 뛰놀다 같은 경우인데요. 자, 뛰다와 놀다가 결합을 했어요. 그럼 이건 합성어잖아요. 그죠? 합성어 뛰놀다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게 어간이죠. 여기선 이게 어간이죠. 근데 합쳐진 걸 보니까 어간 뒤에 어간이 바로 왔죠. 요 어간, 요 앞에 있는 어간 뒤에 어미가 없죠. 이게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거예요. 아시겠니? 이런 문제, 이 단어의 형성 문제를 푸실 때는요. 원래의 형태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원래의 형태. 그래서 이 단어가 뭐랑 뭐가 결합을 한 거다.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안 해도 되는데
세 번째도 있긴 있어요. 이건 안 나옵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말 어순이 아닌 한자어인데요. 이건 안 나와요. 한자어가 우리말 어순인 게 있고 중국식 어순인 게 있어요. 중국식 어순인 한자어, 이건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등산. 우리말은 서술어가 마지막에 나오죠. 근데 얘네는 서술어가 먼저 나옵니다. 영어처럼. 오르다 산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술목 관계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말 어순이 아닌 한자어입니다. 됐어요? 비통사적 합성어.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이게 비통사적 합성어다. 자, 두 번째는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그럼 파생어는 뭐냐?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건데, 접사가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붙는 접사를 접두사라고 하고요. 뒤에 붙는 접사를 접미사라고 한다. 파생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특정한 의미를 더하는 접사. 그러니까 이제 접사가 이 기능을 한다는 거거든요. 접사가. 예를 들면 쟁이가 있어요. 쟁이. 자, 멋에 쟁이가 붙어서 멋쟁이가 되고요. 욕에 쟁이가 붙어서 욕쟁이가 되고요. 또 뭐 있지? 개구쟁이. 개구는 사실 혼자 쓰이는 단어 아니에요. 그죠? 이건 어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말에 명사도 아닌데 혼자 쓰일 수 없는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개구, 쟁이. 뭐 이런 겁니다. 이때 쟁이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입니다.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품사를 바꾸는데, 제 문 좀 닫아줄래? 그렇게 시끄럽네. 자, 품사를 바꾸는 접사가 있어요. 참고로 이건 알아두세요. 참고로 우리말에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접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단어가 품사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걔는 접사예요. 우리말에 품사가 바뀌는 경우는 접사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접사가 붙지 않으면 품사가 바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미가 붙는다고 해서 품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까 품사 들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품사는 뭘로 따져요? 기본형으로 따진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먹다가 있을 때 이게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그러면 먹기, 먹음 뭐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품사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접사가 붙은 게 아니거든. 접사가 붙은 게 아니라 어미가 바뀐 것 뿐이거든. 그래서 기본형인 먹다로 품사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품사가 바뀔 수 있는 건 접사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게 접사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먹다에 이가 붙으면 먹이. 요 접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인데 얘는 명사죠. 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우개 이런 것도 있죠. 지우다에 개가 붙어서 지우개가 된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우다 동사인데 지우개는 명사니까 이런 게 품사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문장 형식을 바꾸는 거예요.
문장의 종류를 바꾼다 그래야 되나? 형식을 바꾼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하면 쉬워요. 사동피동이에요. 사동피동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문법 요소에 이건 나오거든요. 사동피동. 그러니까 접사가 붙어서 사동피동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먹다. 제가 좋아하는 먹다. 먹다에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먹이다가 됩니다. 됐어요? 일단 첫 번째 유의어가 있어요. 유의어. 유의어는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것은 아니다. 비슷한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을 쥐다와 공을 잡다는 유의어예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다 라고는 쓰지만 도둑을 쥐다 라고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잡다와 쥐다는 유사한 의미인 건 맞지만 같은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유의관계. 비슷한 의미지만 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유의어는 1대1 관계는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의어. 반의어는 반대인데 하나의 의미 요소만 반대인 거예요. 이걸 반의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 요소는 다 같아야 돼요. 다 같은데 하나의 의미 요소만 반대인 거. 이걸 반의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보반의어. 얘는 뭐냐면 얘가 아니면 무조건 얘예요. 얘 아니면 얘, 얘 아니면 얘. 응? 둘 다 아닌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A와 B가 이걸 상보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A가 아니면 B. 이때 A와 B를 상보반의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남녀. 남자 아니면 여자죠. 그죠? 뭐 이게 성 구분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남자 아니면 여자, 여자 아니면 남자 이런 거죠. 이게 상보적 상보반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급반의어라고도 하고 정도반의어라고도 하는데 얘는 반대긴 반대인데 중간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중간항이 존재하는 거. 이걸 정도반의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네, 뭐 맞아요. 상하도 있고요. 뭐 덥다 춥다도 있고요. 위아래도 있고요. 이런 거예요. 덥다의 반대 춥다지만 그 중간항이 존재한다. 이런 걸 정도반의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향반의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위아래예요. 사실 방향, 좌우 방향의 느낌이 있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있어야 A가 있어야 B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좌가 있어야 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 거잖아요. 왼쪽이 없으면 오른쪽도 없는 거야. 선생이 있어야 학생이 있는 거고 판매자가 있어야 구매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이것도 있을 수 있는 거. 그런데 반대인 거. 이해돼요?
요것도 방향반이어로 봅니다. 네. 요것도 방향반이에요. 아시겠죠? 세 가지 반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하 관계. 이건 쉬워요. 상이어와 하이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어요. 사과. 네? 그럼 사과 위에는 과일이겠죠. 사과는 과일에 속하죠? 사과 밑에 부사가 있어요. 부사라는 품종의 사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사과는 하이어예요, 상이어예요? 사과요? 네. 하이어. 부사로 봤을 때는 상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이어, 하이어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알아두셔야 돼요. 상이어, 하이어는 자 일단 상하관계는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에 속하고 얘가 얘에 이렇게 속하죠. 그죠? 그런데 이때 사과가 상이어냐 하이어냐를 물어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상이어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하이어인지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과일이랑 따지면 하이어가 되고 부사랑 따지면 상이어가 된다. 이게 상하 관계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이어와 동음의 관계가 있는데, 자, 동음이어와 다이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쩌고저쩌고